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생각해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구별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구분이 된다. 뭐 보면? 물질의 특성 보면. 됐어?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특별한 성질인 물질의 특성이 바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을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결론. 모든 물질은 구분되는 거구나.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됐어? 그 물질의 특성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물질을 구분하는 걸 뭐라 그랬지? 그렇죠. 겉보기 성질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나 설탕을 먹어봤을 때 맛으로 구분하는 것도 겉보기 성질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 겉보기 성질 말고 물질을 구분하는 또 다른 성질들도 있어. 불러. 밀도. 그쵸? 밀도로도 구분할 수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그쵸? 녹는 점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녹는 점과 같은 말? 어는 점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으로도 우리는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앞으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용해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다섯 가지 물질의 특성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뺀 나머지 성질로는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피라든가 질량으로는 물질을 구분할 수 없어요. 온도나 농도도 그런 의미에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니까 물질을 구분할 때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물질을 구분할 건데 그 물질의 특성은 양이 많아지면 커지니? 양이 작아지면 작아지니? 아니죠. 라면 끓일 물 하나도 100도에서 끓고요. 라면 10개 끓일 물도 100도에서 끓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특성은 양에 따라 절대로 바뀌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죠. 그 물질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이 여러분들 밀도였습니다. 밀도는요, 밀한 정도로요. 얼마나 밀해? 다시 말해 뭐한 정도? 그쵸. 얼마나 입자가 빽빽하게 들어있어? 빽빽한 정도를 밀도라고 해서 가장 빽빽한 것, 같은 물질이라도 무슨 상태일 때? 고체 상태일 때 입자가 제일 빽빽해서 밀도가 제일 커야 돼.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죠. 됐어? 근데 딱 하나만 예외야. 물. 그렇죠. 자, 물은 어떤 아이가 제일 밀도가 크냐면 물. 그래서 얘가 1등. 그래서 한 글자. 자, 그럼 두 글자가 2등. 얼음. 됐어? 얼음이 밀도가 두 번째로 커요. 세 글자가 3등. 누구? 수증기.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물만 예외로 얘는 액체의 밀도가 고체보다 크다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밀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뜨고 가라앉는 성질 차이를 만들어. 자, 근데 너네가 문제 푼 것처럼 꼬맹아,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 있어. 어느 쪽에 입자가 더 활발히 움직이니? 그러면 뜨거운 물에 입자들이 활발히 움직이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 그럼 밀도는 작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기도 물도 됐어? 찬물의 밀도가 뜨거운 물의 밀도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풀었던 문제요. 여기에 찬물 있어. 근데 찬물은 무거워. 여기에 뜨거운 물이 있어. 뜨거운 물은 가벼워.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무거운 애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요. 차가운 건, 가벼운 건 올라가려는 멋진 말로 뭐가 일어나냐면 중일 때 배웠어. 뭐? 대류 현상이 활발히 일어나죠. 그러니까 잘 섞여. 근데 거꾸로 놓으면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여요. 이게 밀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럼 꼬맹아, 우리는 한여름에 엄청 더워서 교실을 차갑게 하려고 에어컨을 달아야 되겠죠? 위에 달까 아래 달까?
왜 위에 달까라는 겁니다. 맞아요. 에어컨을 위에 달면 에어컨이 있는 위쪽에 무슨 공기가 만들어지냐면 찬 공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새끼가 무거워. 그러니까 뭐해? 내려와. 됐어? 그럼 밑에 있는 뜨거운 공기는 뭐해? 올라가. 그래서 바로 교실에 있는 공기를 빨리빨리 순환시켜서 전체를 빠르게 뭐 해준다? 차갑게 해주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에어컨을 위에 달아, 난로는 아래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밀도차를 이용해서 에어컨의 위치와 난로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밀도 어떻게 계산한다고? 밀도 계산하는 방법. 부피분의 뭐였어? 오케이. 질량이었어. 라는 얘기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해서 그 값을 쓰면 되는데 값만 쓰면 되지 않고요. 온도하고 압력까지 같이 써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굽니까? 기체요. 기체들의 밀도는 됐어?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왜? 같은 기체라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다를 거니까. 됐어?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 중에 두 번째는 우리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이죠. 자, 그 중에서 녹는 점은 뭐가 뭘로 바뀌는 상태 변화?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 맞죠? 자, 끓는 점은 뭐가 뭘로 상태 변화하는 거? 액체가 기체로 또는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온도도 똑같이 끓는 점이라고 불러. 맞지? 이런 얘기고요. 자, 이때 어떤 액체의 끓는 점을 보니까 물에 끓는 점은 100이래. 근데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고요. 메탄올에 끓는 점은 64도잖아요. 자, 이렇게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다르니까 그게 누군지 구분할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할게요. 왜 물질마다 끓는 점은 달라? 입자 사이에 서로 당기는 인력이 달라서 그래요. 됐어? 인력이 얘네들은 세네 300이야. 얘네들은 인력이 약하네 50이야. 그러면 이걸 끊어야 기체가 되잖아. 이걸 끊어야 되잖아. 얘는 인력이 약하니까 잘 끊겨. 그러니까 조금만 열을 줘도 끊어져. 근데 얘는 인력이 세니까 잘 안 끊겨. 그러니까 높은 열을 줘야만 끊어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른 이유는 입자 간의 인력의 뭐가 달라서? 세기가 달라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력의 세기가 달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세 개의 액체의 끓는 점이 이렇습니다. 이 중 누구의 인력이 제일 세다는 얘기입니까? 누굽니까? 이 중에서 누굽니까? 물이죠. 왜? 물의 끓는 점이 몇 도니까? 100도니까 그래요. 되겠어? 끓는 점이 높을수록 인력이 뭐하다는 얘기? 세다는 얘기였다. 이런 얘기였어요. 되겠어? 그래서 입자의 종류에 따라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열도 결정된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다 다르다. 됐죠?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른데 어떤 아이 A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새끼 녹는 점이 200이래요. 끓는 점은 500이래요. B라는 아이는 영하 200도고 영하 50도래요. C라는 아이는 10도고 80도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20도의 온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이런 문제. 기억나? 어떻게 하라 그랬어? 기다란 온도선 그려서 몇 등분? 세 등분으로 나누라 그랬어? 여기 뭐야? 여기 뭐야? 고체. 여기 액체. 여기 기체니까 여기가 무슨 점?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녹는 점 쓰는 위치야. 맞죠? 여기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무슨 점 쓰는 위치야? 끓는 점 쓰는 위치야. 맞아? 그중 우리의 A는요 녹는 점이 몇 도냐면 200도고요 끓는 점은 500도야. 그러면 20도는 어디 있어? 훨씬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의 B는요 녹는 점은 영하 200도고 끓는 점이 영하 50도야. 그럼 20도는 어디 있어? 제일 위에 있어.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기체 상태란 얘기야. 됐어? 자, 우리의 C는요 녹는 점은 10도이고 끓는 점은 80도래요. 그럼 20도는 어디 있어? 가운데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보면 특정한 온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끓는 점, 물 생각하면 돼요. 양이 많아진다고 변할까? 안 변해요. 근데 끓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끓는 점과 녹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압력? 그쵸. 압력이 뭐해지면 높아지면 우리의 끓는 점은 뭐해지니? 같이 높아져서 훨씬 쌀을 잘 익혀. 그러려고 우리 집에 있는 게 압력을 높이는 밥솥이야. 알겠어? 압력밥솥 요거 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물질의 특성 중에 여러분들 네 번째 뭐에 대한 얘기도 했냐면 용해도. 요거 했었어. 질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용해도예요. 됐어? 자, 용해도에서 용해는 됐어? 녹이는 성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녹이는 정도가 물질의 용해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용해도는 특정한 온도에서 됐어? 특정 온도에서 물 얼마에? 100g에 자, 무슨 상태가 될 때까지? 무슨 상태?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녹인 소금의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람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20도라는 특정한 온도에서 물 1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였던 소금의 양이 10g이라고 치자. 이때 용해도 얼마라고 한다고? 얼마? 얼마? 10. 됐어. 네. 용액의 용질의 그람 수가 그 자체가 용해도야. 그래서 10입니다. 자, 80도의 물 얼마 있냐면 물 50g 있어요. 거기에 포화가 될 때까지 소금을 녹였더니 소금이 30g 녹아요. 그러면 이때 용해도는 얼마라고 하면 됩니까? 60이죠. 용해도는 무조건 물 100g에 녹는 양이니까 50g에 녹는 양의 2배 이 얘기죠. 자, 60도가 있어요. 60도에 물 2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소금을 녹여봤더니 소금이 얼마 녹았냐면 100 녹았다고 치자. 자, 이때 소금의 용해도 얼마입니까? 50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용해도는 물 1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인 양으로 무조건 환산해서 대답하는 거다. 알겠어? 자, 근데 이렇게 소금과 같은 고체나 액체 같은 물질은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되니? 커지죠. 뜨거운 물에 더 잘 녹아요. 됐어? 네, 급격히 잘 녹는 애도 있고 천천히 조금씩 느는 애도 있지만 고체나 액체는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에 잘 녹는데 고체 액체가 아닌 누구? 기체 용해도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네, 압력과 온도죠. 됐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냉장고에 뭐 해야 돼? 뚜껑 덮어 보관할 때 제일 잘 녹아? 이랬지? 그러니까 온도는 뭐 할수록? 낮을수록이라서 기체의 용해도는 거꾸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기체의 용해도래요. 그쵸? 압력은? 높아야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기체는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진다. 여기까지 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더 배우셨습니다. 물질의 특성도 했지만 이러한 물질이라는 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됐죠? 물질은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안에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만 있어? 그쵸?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만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물이고 얘는 소금이에요. 그러면 얘도 순물질, 얘도 순물질이죠. 근데 이걸 섞어요. 그래서 내가 소금물을 만들면 이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요. 얘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하고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걸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순물질 중에서도요. 그 순물질이 원소도 한 종류로만 되어 있어. 수소기체, 산소기체, 질소기체, 철, 헬륨, 다음
주에 다 외울 겁니다. 됐어? 얘네처럼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원소 물질이라고 한다. 근데 원소가 한 종류가 아니고요. 이원소와 이원소가 결합해서 물 됐네. 됐어? 또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또는 소금같이 이렇게 원소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순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순물질을 원소가 화합했어요. 화합물 이렇게 불러요. 됐죠? 그래서 화합물이 소금도 순물질, 물도 순물질. 알겠습니까? 자, 근데 순물질이 아니고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혼합물을 두 종류로 나눠봐. 네,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 또는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뭡니까? 불균일 혼합물이 있죠. 이 중에 불균일 혼합물은 반드시 건더기가 있거나 불투명하면 불균일 혼합물이야. 그러니까 건더기가 있는 흙탕물, 식혜, 과일 주스, 그 다음에 불투명한 우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균일 혼합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균일 혼합물을 우리는 그냥 통틀어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 중에서 소금물, 설탕물 이런 것들 당연히 용액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식초도 혼합물인 거 아세요? 물에다가 빙초산 탄 겁니다.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이 혼합물입니다. 자, 근데 액체 상태의 혼합물 말고요. 기체 상태의 균일 혼합물도 있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공기요. 공기는 우리나라 공기나 북한 공기나 미국 공기나 다 똑같이 질소와 산소가 8대2의 비율로 고르게 섞여 있어요.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끼고 있는 이 반지는요. 순금이 아니에요. 순금은 잘 찌그러져서 여기다가 금속을 고르게 섞어서 만든 이거는 합금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합금을 우리가 18K, 14K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어.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투명한 컵에 액체가 들어있는데 얘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구별해? 라고 하면 순물질은요. 한 종류의 물질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물질의 특성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은 정확하게 몇 도에서 끓어? 100도. 그렇죠. 물은 정확하게 100도에서 끓으면서 온도 변하지 않고 수평한 구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순물질입니다. 자, 물은 몇 도에서 얼어? 0도에서 정확하게 어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얘가 순물질이죠. 근데 혼합물은요. 물에다가 소금을 섞은 소금물은요. 물이 100도에서 끓으려고 할 때 소금은 도와줄까 방해할까? 방해합니다. 끓지마! 안 돼! 방해해요. 그러니까 물이 원래 자기의 온도 100도에서 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 100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방해를 끊고 끓으면서 경사가 생깁니다. 경사는 왜 생기냐? 아! 경사가 왜 생기지? 그건 소금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소금물이 끓어. 자, 끓어서 나가는 게 누구냐? 소금물이냐 소금이냐? 소금물을 막 끓이면 끓어서 나가는 게 소금물이야? 아니면 소금이야? 아니면 물이야? 물이요. 물만 나가요. 그러니 얘가 맨 처음에는 5% 소금물인데 물이 점점 증발하잖아. 그러면 점점 소금의 농도는 뭐해지는 효과야? 진해지는 효과야.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방해는 점점 뭐해지니? 커지죠. 그러니까 방해가 커지니까 끓기 위해서 온도를 점점 뭐 해야 되니? 높여야 되죠. 그래서 끓고 있는 동안 점점 경사가 지는 이유는요. 끓면서 농도가 점점 뭐해지기 때문이야? 진해지기 때문이야. 이게 5% 소금물에 끓는 모습이면 10% 소금물은 어떨까요? 그러면 경사가 약간 더 온도는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방해가 더 심하니까. 네. 그리고 경사가 급해요. 알겠어? 이게 10% 소금물에 끓는 모습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어는 건 어떨까? 자, 물이 나 0도에서 얼어야 돼. 그런데 우리 소금이 안
위해서 온도는 어때야 될까요? 더 낮아야 돼. 훨씬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할 거야. 5% 소금물이야. 그럼 10% 소금물은? 더 낮은 곳에서 경사가 더 급해야 되는데 예명할 이때 경사는 왜 생기는 걸까? 물어볼게요. 꼬맹아, 바닷물이 얼어서 된 게 빙하죠? 빙하는 소금물일까 물일까? 물입니다. 소금물이 얼 때는 됐어. 소금물이 어는 게 아니고 물만 얼어요. 그래서 빙하는 순수한 물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마시면 안 되지만 빙하는 먹어도 됩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물이 있는데 소금물이 있는데 물만 얼면 여기에 있던 소금은 물이 얼 때 밑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고요. 나머지 물 소금물은 점점 뭐해지겠니? 짜져요. 됐어? 점점 짜집니다. 그래서 점점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얼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지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농도가 진해져서 그래요. 얼 때도 끌 때도. 되겠어? 이게 바로 순수한 물이요. 한강물 그리고 소금물이 태평양 바닷물이에요. 한겨울에 추워서 한강은 얼어서 우리 스케이트 탑니다. 됐어? 근데 바닷물을 얼지 않습니다. 어느 점이 훨씬 낫기 때문이죠.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 엄청 눈 오면 제설 작업한다 해서 눈을 막 쓸어내거나 눈을 녹이겠죠? 눈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이라는 걸 막 뿌립니다. 도로에. 왜 뿌려요?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 순간 됐어. 얼음은 눈은 소금물로 바뀝니다. 됐죠? 혼합물로 바뀌죠? 그러면 어느 점이 훨씬 뭐해지겠니? 어느 점이 훨씬 뭐해지겠니? 낮아져요. 그래서 어느 점은 더 낮게, 끓는 점은 더 높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느 점이 훨씬 낮아서 순수한 얼음이면 0도에서 얼 건데 소금물로 만드는 순간 어느 점이 영하 30도가 됐어. 근데 밖에 온도가 영하 10도야. 어떻게 될까? 안 얼어요. 녹아버려요. 그래서 염화칼슘 뿌려버리면 눈이 녹습니다.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을 녹이려고 뿌리는 게 염화칼슘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설 작업할 때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는 어느 점을 낮춰서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리뷰해 드렸어요. 이 정도면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 기억이 남겠죠. 자, 그럼 책을 펴시면 지난 시간에 숙제해왔던 것들 중에 선생님이 숙제 검사는 다 했었는데 혹시 질문할 게 있는지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요. 지난 시간에 거의 대부분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질문을 못 받은 게 혹시 있을까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책을 펴셨으면 질문 다 받고 나서는 바로 주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요. 거의 대부분을 다 했던 것 같은데 혹시 했던 것들 중에서도 질문 있는지 확인해 보죠. 넘어오시면 22, 23에서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 25에서 질문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서술형은 안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넘어가죠. 자, 38, 39에서 질문. 괜찮아요. 40, 41 질문. 자, 그 중에서 41페이지의 3번 문제는 내신에서 엄청 중요하게 물어보는 상위권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숙제였고요. 일찍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몇몇 개의 질문은 받아들였고,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공부해 오셨어야 되는 내용. 자, 그러면 살짝만 책을 덮으시면.
지금 선생님이요. 이 똑같은 시험지로 세 반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 반을 한 50명 가르치고 있는데 그 50명들의 평균 점수를 선생님이 내보고 있는 중입니다. 눈이 안 보여서 잘 듣고 그렇죠. 오시면 돼요. 네, 오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편한데 거기 책 좀 치워줘. 네. 일로 와도 되고 일로 와도 되고. 네, 맨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되세요. 네. 시작하시죠. 시간은 10문제입니다. 10분 드릴게요. 네. 앞뒤 한 장. 네.
자, 시간 부족한 사람 손. 몇 개 남았어? 2분 줄게요. 아직 안 된 사람 없습니다. 자, 다 불러드릴게요. 빨간 펜 꺼내셔서 자, 답을 불러드릴 건데요. 만약에 답이 틀렸으면은 옆에다가 정답을 빨간 펜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자, 1번에 1, 2번에 2, 3번 4, 4번 3, 5번 1, 6번에 2, 7번 4, 8번 2, 9번 2, 10번에 1. 자, 맨 위에 맞은 개수 쓰시면 제가 이름 부르면 맞은 개수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틀린 문제 보고 계시면요, 선생님이 점수 확인하고 나서요 질문 받을 수 있게끔 할게요.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못 들은 네? 뭔 말이요? 네. 지원아 몇 개? 아인이 10개. 예령이 9개. 혜연이 5개. 채원이 10개. 준호 지우 박지우 11개. 기련이 9개요. 서윤이 8개. 소윤이 10개.
하준이, 8개. 수아, 수영이, 지우. 네, 요 정도. 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체크 얘기해 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4번. 4번이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말이죠. 단지 온도는 같은데 상태 변화는 반대고요.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는 녹는 점입니다. 어는 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일정한 온도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3번.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며 같은 물질이면 그 양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고체 접착제는 녹는 점이 매우 높은 티타늄을 사용해서 고온에도 쉽게 녹지 않게끔 한다 라고 하는데 고체 접착제는 일단 녹여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높으면 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체 접착제는 녹는 점이 낮은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5번째. 비행기 엔진은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이용해서 쉽게 녹고 다시 굳어 물질을 잘 달라붙도록 한다. 비행기의 엔진은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이용합니까? 엔진은 엄청 뜨거운 거 알죠? 네. 그럼 뭐 녹는 점이 낮은 걸 이용하면 녹아서 안 되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거꾸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오시면 6번부터 10번까지요. 없습니까? 괜찮아요. 저 아까 3번 못했는데 3번. 네? 3번. 3번이요. 자, 물과 소금물인데요. 물은 순물질이고 소금물은 혼합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순물질을 표현한 게 B하고 C인 거 아세요? 혼합물을 표현한 게 A와 D입니다. 자, 그래서 1번 A와 D는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로 표현하는 게 맞고요. 순수한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언다가 틀렸답니다. 어디가 틀린 것 같습니까? 압력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쵸. 항상이란 표현이 잘못된 거죠. 일기압일 때만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소금물은 100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아닌 거 아시죠?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소금물은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맞는 얘기네요. 어는 동안 온도는 계속 낮아집니다. 5번에 순수한 물은 100도보다 높은 온도? 아니죠.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됐죠? 요점 정리도 했고 질문도 받았고 조퇴도 봤습니다. 10분만 끊었다가요. 지금 몇 시야? 54분. 54분이죠. 뭐지? 너네가 질문이 없어서 그렇구나. 다른 반들은 이렇게 하면 한 3시 반쯤 되는데 3시도 안 돼서 깜짝 놀랐어요. 질문이 없어서 그렇군요. 다 알고 있어서 질문을 안 하는 거야? 맞아? 한 번 더 생각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요. 진도 잠깐 먼저 나가죠. 지금 끊기는 너무 애매한 시간 아니에요? 오자마자 쉬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자, 진도 잠깐 먼저 나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책을 펴시면 우리요 혼합물 여기 하죠. 자, 우리는 혼합물의 분리 44페이지 여기 할 겁니다. 자, 44페이지 혼합물의 분리 여기 하죠. 자,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요 혼합물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요. 순물질이 2개 이상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니
소금에다가 물을 타서 만든 소금물이 혼합물이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소금물을 한번 섞어 놓으면 이걸 원래 상태의 소금과 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혼합물을 원래 순수한 물질로 나누는 걸 우리는 분리한다 그래요. 분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혼합물을 뭐 할 겁니까? 분리할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대체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해? 라는 얘기거든요. 자,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요. 똑같습니다. 그 섞여 있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합니다. 그래서 섞여 있는 혼합물의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섞여 있는 물질의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저 A4 용지 있는데 달라 그러지. 자, 쓸 거 A4 용지 필요한 사람 됐어요? 다 있습니까? 자, 혼합물을 분리할 건데요. 혼합물을 분리할 때 물질의 특성 차이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봐봐. 모래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스타이로폼을 막 가루를 내서 섞었어. 섞고 있는데 교정선생님한테 딱 걸렸어. 그래서 교정선생님이 원래 상태로 나눠! 라고 한다. 분리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핀셋으로 하나하나를 골라내죠. 엄청 정성 들여 엄청 완벽하게 분리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병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학은요. 정확한 게 중요하지만 정확하면서도 빠르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가장 과학적 방법이겠죠. 그러니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그 물질의 특성 중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먼저 분리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혼합물을 분리할 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가장 쉬워서 이거 먼저 써요. 근데 밀도차가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 걸로 가야죠. 밀도차가 없으면 우리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고 이걸로도 분류할 수 없을 때는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쉬운 방법부터 하나씩 돼서 생각해 보시면 돼. 그럼 꼬맹아, 모래와 스타이로폼이 섞여 있었을 때 어떻게 할래? 그거 체에다가 넣어가지고. 체에다가 넣어가지고 할 때는요. 반드시 모래하고 스타이로폼 중에 스타이로폼이 더 커요?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밀도차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밀도차를 이용해서 물에다 넣으면요. 모래는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뭐 할까요? 가라앉습니다. 스타이로폼은 아무리 커도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둥둥 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떠 있는 것들만 채로 걸러내시면 됐죠?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걸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혼합물을 분류하는데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할 겁니다. 그중 첫 번째 가장 쉬운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건데요. 이때 두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얘도 고체고 얘도 고체야. 얘처럼 모래와 스티로폼처럼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는 밀도가 5, 하나는 밀도가 0.7 이렇게 밀도 차이가 커요.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류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모래하고 스타이로폼을 분리할 건데 거기다 갑자기 내가 뭐 집어넣었어? 물 집어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물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물을 넣어야 물보다 무거운 애는 뭐하고요? 가라앉고요. 물보다 밀도가 작은 애는 뭐합니까? 떠요. 그래서 떠 있는 것과 가라앉는 걸 분리시켜서 구분해 내려고 중간에 우리는 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때 물을 집어넣을 때 물의 조건이 있어요. 물은 무조건 스타이로폼보다는 밀도가 얘보다는 밀도가 커야죠. 얘보다는 밀도가 작아야죠.
그러니 이러한 밀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B보다는 밀도가 크고 A보다는 밀도가 작은 반드시 어떤 애가 필요하냐면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액체를 사용해서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분류하는 게 고체일 때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에 불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방법으로 모래에 소금이 섞였어. 그래도 분리하고 싶어. 그러면 물에다가 녹여. 모래랑 소금이 섞였는데 물에다가 녹여. 이거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에 불리니? 왜 아니야? 소금이 녹아요. 됐어.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요. 이 중간 밀도의 액체는 두 물질 중 하나라도 녹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녹여서 분리하는 건 용해도차예요. 됐어. 우리는 밀도차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액체는 고체 물질을 절대로 녹이지 않아야 밀도차를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녹이면 용해도차를 이용했다라고 할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녹이지 않는 액체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방법으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해요? 해요. 엄마가요. 언제 하냐면 집에 싱싱한 달걀을 새로 사왔는데 냉장고에 상한 달걀이랑 섞였어. 그럼 구별해야죠. 그랬을 때 그걸 다 까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요. 달걀이요. 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래됐다는 표현이야. 썩었다는 게 아니고 오래된 달걀은 그래서 이렇게 원래 달걀이 이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찜질방 가서 구운 달걀 까보면 그 구운 달걀의 모양이 껍질 모양과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죠. 여긴 그냥 빈 공간입니다. 맞아요. 달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걀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빈 공간이 커집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다 빈 공간이 돼요. 그러면 오래된 달걀일수록 밀도가 점점 뭐해질 것 같니? 작아져요.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싱싱한 달걀과 상한 달걀을 소금물 물 속에 넣으면요. 그래서 액체 속에 넣으면 꽉 차 있는 싱싱한 달걀은 밑으로 가라앉고요. 상한 달걀은 위에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적당한 크기의 물에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싱싱한 달걀과 상한 달걀이 섞여 있었을 때요. 자, 상한 달걀의 밀도는 한 1.5, 싱싱한 달걀의 밀도는 한 10. 근데 우리 물의 밀도는 얼마? 1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라앉죠. 그래서 물보다 힘센 액체가 필요합니다. 물보다 훨씬 힘이 세서 이 상한 달걀을 띄울 수 있는 중간 밀도의 액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이 아니고 소금물입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탈수록 물의 밀도는 커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힘센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15% 소금물로 만드시면 이 상한 달걀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15% 소금물로 만드는 순간 상한 달걀은 뜨고요. 싱싱한 달걀은 가라앉아요. 알겠어? 그래서 15%의 소금물로 걸러내는데 어떤 아이가 잘못 듣고 이걸 50% 소금물로 만들어서 어떻게 될까? 다 떠요. 알겠습니까?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물의 밀도는 커집니다. 다 뜹니다. 알겠어? 그래서 적당한 농도를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 조상들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는 농경사회여서 농사졌습니다. 그러니 추수해서 그래서 겨울 동안 쌀 한 가마니를 먹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봄이 되면 그걸 다시 뿌려서 싹이 돋으면 그걸 논에다 심어서 벼농사를 지어서 다시 추수하고 됐어? 이걸 반복하는 게 농농사입니다. 근데 1년 동안 추수한 쌀을 잘 가져다가 심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쌀알갱이하고 쌀 껍질,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럼 그 쭉정이는 심으면 벼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죠. 그러니까 쭉정이는 걸러내고 좋은 벽씨만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벽씨와 쭉정이를
걸러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또한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됐어. 이 또한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해서 알곡이 좋은 벽실은 가라앉히고요. 그리고 껍질이 쭉정이는 뜨게 하는 건데요. 이 쭉정이도 밀도가 1.2 크기다. 얘는 3 이렇습니다. 그러면 중간 밀도의 액체가 물일 수 있니 없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 썼어요? 15% 소금물을 만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만 걸러내고 됐어. 좋은 벽실은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논에 뿌려서 노농사를 친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럴 때도 15%의 소금물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다 뜰 수 있다. 농도 조절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다. 이게 바로 고체 혼합물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이때 반드시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해야 되고 액체는 고체 물질을 녹이면 안 된다. 이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고체가 아니고 선생님 액체예요. 근데 밀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과 기름처럼. 물과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안 섞이니까 층이 생겨요. 이 층이 생기는 이유가 밀도차 때문입니다. 되겠어? 누가 가라앉아? 누가 가라앉아? 물과 기름 중에? 물이 가라앉죠. 위에 누가 뜹니까? 식용유가 뜨죠. 기름이 뜹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해요. 층은 있어도 걸러내야 되잖아. 특별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의 이름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이 장치의 이름이 바로 분별 깔때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방법을 분별 깔때기법, 우리 이렇게 얘기해. 분별 깔때기법. 여기다가 물과 식용유가 섞여 있는 액체를 때려 부어.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물은 가라앉고요. 식용유가 위에 뜨죠. 자, 이때 밑으로 새지 않게 밑에 나사가 있어요. 이 이름이 콕입니다. 콕을 잠근 상태로 부어. 근데 너네가 때려 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벼운 식용유가 물에 눌려서 밑에 깔려있는 식용유도 몇몇 개가 있어. 그러면 얘까지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위에 있는 마개를 덮어요. 얘 이름이 마개입니다. 마개를 덮고 됐어. 이걸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아기 됐어. 흔들듯이 살짝 흔듭니다. 살짝 몇 번 흔드는 동안 깔려있던 아이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 놓은 상태로 가만 놔두시면 가벼운 얘네들이 다 위로 올라가 두 개의 층이 선명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층이 완벽하게 분리가 된 후에 분리할 때 꼬맹아 꼭 기억해도 마개를 여셔야 됩니다. 마개를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때 발생한 가스 나가고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눌러줍니다. 됐어? 그래야 여기 있는 콕을 열어 밑에 비커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콕을 열면 아래쪽에 있는 액체가 내려가면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개는 반드시 여셔야 공기가 들어가서 눌러주는 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콕만 연다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여기에 있는 분별 깔때기가요.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뒤가 안 보일까봐 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끝이 이렇게 뾰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별 깔때기의 끝이 뾰족한 이유는요. 이 뾰족한 부분에다가 비커의 벽면을 대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왜? 안 대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요. 액체가 떨어지면서 튕겨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염산같이 위험한 액체면 팔에 붙어서 팔이 탑니다. 됐어? 그러지 않으라고 벽면을 타고 내려오라고 뾰족하게 만들어진 부분을 비커의 벽면에 닿게 하셔야 타고 내려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장치들을 볼 때 그 장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마개 열어요. 비커 벽면에 뾰족한 면이 닿게끔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액체들 중에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는 액체들은 누구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액체 중에서 제일 밀도가 큰 게 금속 액체 누굴까요? 수은입니다. 수은의 밀도가 제일 큰 액체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쓰지 않지만 약품실에서 사용하는 사염화탄소라는 게 물보다 밀도가 커요. 그 다음이 기름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는 기름 중에 약품의 이름이 에테르. 이게 기름의 이름이야. 에테르. 됐어? 이거 대신에 기름을 넣어도 되고 석유를 넣어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테르는 기름이다. 안 섞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 어떤 거랑 짝을 지어도 얘네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층이 생깁니다. 됐어? 그래서 분별 깔때기로 분리해낼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별 깔때기로 분리했는데 선생님 식용유가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면 작은 양은 스포이드로 빨아내시면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 분별 깔때기 또는 스포이드 사용해서 분리한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 말고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있죠.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놈들이 그래서 아프리카에 처음에 가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뭐 했게요? 금광을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금광을 찾았는데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려니까 귀찮아. 그래서 그 계곡물 옆에 텐트 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계곡물에 금강에서 나오는 사금들이 흘러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채에다가 모래 한 삽을 퍼서 붓고 나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물살에 가벼운 애는 쓸려 내려가고요. 무거운 자갈과 사금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금들을 한 2, 3년 모으면 금덩어리가 돼요. 그 금덩어리 팔아서 땅 사가지고 밀농사 지네들이 지금 미국 애들입니다.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사금 채취하는 방법도 밀도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요즘 우리는 안 쓰지만 옛날에 그래서 아가들이 자다가 오줌 싸면 어른들이 그래서 소금 오도라고 키를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키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농사 지었을 때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추수하고 나서 쌀을 그래서 요즘처럼 기계가 좋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추수하고 나서요 껍질을 두드려서 깐 다음에 거기 있는 쌀만 뽑아내고 껍질은 버리고 막 이랬는데 껍질이 막 섞여요. 그러면 여기에 쌀이랑 껍질이 섞여 있는 거 애들을 부어 그래놓고 이 키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쌀알갱이를 하늘로 던진다 생각하시고 까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렸다가 놓으시면 무거운 쌀알갱이는 뚜두둑 떨어지는데 가벼운 껍질은요. 선생님이 이걸 올렸다 내리는 순간 여기 바람이 생기거든요. 그 바람에 의해서 옆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 10번쯤 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쌀알갱이는 밑으로 남고요. 껍질은 다 옆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이것도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야. 되겠어? 키지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요. 누가 뭐라 그랬나?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옛날에도 지금도 다양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책의 44페이지 보시죠. 자, 44페이지는 고체 혼합물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을 분리하기 위해서 중간 밀도의 액체 집어넣는 거 나와 있고요. 45페이지는 액체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인 분별 깔때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에 있는 그림 중에 자, 분별 깔때기 분리할 때는 막의 동그라미 열린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막에는 분명히 열려 있어야 되고요. 비커에 보시면 뾰족한 부분이 비커 벽면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개념 빌드업 두 문제.
번째,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요. 자, 무엇을 이용하죠? 네,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 밀도가 큰 아래층의 액체부터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스포이드는 위에 있는 걸 빨아내는 거고요. 분별 깔때기는 아래에 있는 층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에 소금물에 벽실을 넣어서 속이 꽉 찬 벽실을 분리하는 방법은 무슨 차이를 이용한 거라고요? 밀도차를 이용한 거고요. 옆에 그림에 키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한번 보시면 아 옛날에 이런 거 썼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4페이지요. 54페이지에 1번부터요. 그래서 6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근하면 답안지로 채점까지. 강아지가 없어요. 답안지 없는 사람들은 칠판에 답 써놨어요. 보고 채점하셔도 돼요. 4번에 2번 맞아요? 네. 자, 하셨죠? 1번부터 6번까지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질문. 4번
자, 4번에서요. 여러분들 이 도구의 이름이 분별갈대기인 건 아실 거고요. 자, 1번에 있는 물과 에탄올은 섞여서 소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다 에탄올을 섞으면 소주가 되는 거라서 얘는 밀도 차이가 없어요. 섞여요. 근데 간장과 올리브유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간장과 기름은 물과 기름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섞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4번에 2번이 맞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요. 되겠습니까? 자, 이래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할 때 고체고체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류와 액체액체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류 방법 설명했습니다. 10분만 끊었다가 끓는 점과 용해도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류 해드리죠.